신경증 새로운 표준이 되다. 의식이란 뭘까?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철학적인 에세이들을 모은 한 책을 보면 의식이라는 개념이 오늘까지도 모호하기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의식적이란 말은 단순히 깨어있고 무언가를 자각하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의미할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내적 자아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자아라는 관념 자체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를 창조해낸 서서의 사물일까? 만약에 내적 자아가 존재하다면 자아의 분할 혹은 다정자아는 비정성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자아가 의식의 사물이라면 다정자아를 이해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히스테리의 시대의 의식은 분할되고 조각나거나 정식될 수 있게 되었다. 최면술이라 몽한 상태를 이용해서 전환될 수도 있었다. 의식에는 식역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같은 다층적인 수준이 존재한다. 앨리스 모리슨 같은 사람들의 경험은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정신의 정의 그 자체와 같다고 여겨졌던 단일하고 통일된 의식이라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앨리스가 이적 의식을 보인 것은 기록된 첫 사례는 아니었다. 프랑스의 10대 제공사 펠리다 X는 1858년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스스로 두 번째 인격 상태에 빠져들곤 했는데 그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은 원리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즉시 잊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펠리다의 두 번째 인격이 평상시 상태가 되었고 원리의 인격은 사라져버렸다. 샤르코의 학생이었던 피에르 자네도 그의 환자 중에서 한 명에게 최면을 걸어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최면에 걸리자 농부인 중년 여성 레오니 레오틴이라 불리는 보다 활기찬 인격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레오니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였던 또 다른 인격 레오니 3 혹은 레오노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과 유럽 대륙, 미국의 심리학자 및 철학자들은 이런 다정인격체들이 우리가 히스테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식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20세기 초반이 되자 최면과 심령술 연구는 점차 미심쩍어 보이게 되었다. 1903년 SPR 설립자 프레드리 마이어스가 인간의 인격과 육체적인 죽음의 초월을 출간할 무렵부터 강신술과 심리학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분야의 결렬이 마이어스 자신이 명명했던 초정상 연구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정신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프로이트가 최면술을 폐물 취급했기 때문이다. 자네를 비롯한 당대인 정신과 의사들처럼 환자에게 최면을 거는 대신에 이 젊은 학자는 환자 옆에 앉아서 환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접근법은 환자들이 카타르시스 최면요법을 사용했던 그의 스승 요제프 브루이어와도 확연히 달렸다. 그렇지만 후일의 정신분석학의 토대로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브루이의 히스테리 환자였다. 안나오라는 이 가명의 주인공은 훗날 베르타 파펜하임으로 밝혀졌다. 오스트리아 페미니스트였던 안나오는 후일의 유대여성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1880년 브루이가 처음 파펜하임을 치료했을 때 그녀는 22살로 청교도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극도로 던지러운 생활을 했음에도 지성적인 활력이 펄펄 끓어 넘치는 상태였다. 브루이와 프로이트는 파펜하임의 정신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 당시 유럽 중간 배우 여성에게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세속적인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파펜하임의 첫 번째 증상은 규칙적으로 몽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에 가족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이 뒤따라 나타났다. 이럴 때는 사시와 중증 시력장애, 사지위축 마비,
4월부터 파펜하임은 불의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증상을 심각했고 그녀가 어느 정도로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하루 중에 아주 잠깐뿐이었다.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에 불의와 파펜하임은 각 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질병이나 아버지의 죽음 같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건들과 증상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놀랍게도 불의에는 파펜하임이 최면 상태에서 각 증상이 처음 발현된 상황을 묘사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안나우에게 적용된 치료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려왔다. 브로이가 파펜하임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해상요법을 치료 후반기에 도입되었으며 브로이가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간을 써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브로이는 안나우의 치료법을 대하치료라고 불렸다. 이는 누가 봐도 그의 제자인 프로이트를 연상시켰다. 오늘날 정신병 치료의 심리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최초의 인물로 대개는 프로이트가 언급되곤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프로이트가 광기를 정신 이상에서 신경적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 성상에서 이해한 최초의 의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러한 평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정신건강관리에서 심리치료라는 말은 프로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지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프로이트가 이를 도입한 최초이자 유일한 의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유전기 발달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정상적을 경계지대 너머로까지 확대하는 등 정상적인 정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비의 대상이 되었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우리는 모두 신경증 환자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저 정교 분포 곡선의 정상 범위 가장자리에 겨우 속해 있을 뿐이다. 1913년에 프로이트는 자신의 제자 칼 융에게 보내는 유명한 결별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신경증은 우리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마치 관행처럼 흔한 일이라. 우리 중에서 누구도 자신이 약간의 신경증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프로이트는 융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정상이라고 줄곧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통찰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프로이트는 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끝내자고 제안하는 마이오라고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끝맺었다.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한 비정상적인 것이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프로이트 이후에 정상적인 정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정신분석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39년에 프로이트가 사망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도 돈깨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료소를 만날 것으로 기대될 정도였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 이제 신경증은 진단명이라보다는 불안해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나 자조적인 말처럼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신경증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정신의 정상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느끼는 공포를 증폭시켰다. 거미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는가? 혹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유별난 행동이 인연계의 어떤 내밀하고 어두운 비밀에서 기인했는지 알고 싶어졌는가? 비정상은 빅토리아 시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기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는 우리를 압도해 버리겠다며 매일 끊임없이 협박해 대했다. 정상적인 정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내가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이는 내가 20대 후반의 광기의 역사 수업에 들었을 때 강사가 우리에게 처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다. 수강생의 4분의 3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바로 인정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거북스러워했다. 어쩌면 이용처럼 자신들도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리는 게 아닌지 염려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는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고 손을 든 학생들을 둘러보며 그 숫자에 놀란 한 학생이 우려된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초반의 정신과 의사라면 10중 8구 그 학생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지닌 보기 드물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의 질문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정상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프로이트 이후의 가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칠까봐 일상적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신과 누가 봐도 확실한 광인을 구분하려고 애쓴다. 빅토리아 시대의 후반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한술 더 떠서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통계는 다행스럽게도 4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 2000년대 초반에 이후에 정신건강단체들과 낙인 반대 운동은 우리 중에 25%가 사는 동안에 한 번쯤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런 프로이트가 가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이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통계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수치는 21세기 시작되는 시점에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인구의 25% 이상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 혹은 행동 문제를 경험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참고 문헌들을 살펴보던 정신과 의사 스티븐 칭과 신경과학자 제이미 호드는 25%라는 숫자가 뜬금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로 보고서가 인용한 3건의 논문 중에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2건의 논문은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을 그보다 훨씬 높게 제시했다. 지인과 호도가 찾을 수 없었던 4분의 1에 근접하는 수치를 제시한 연구는 성인 정신질환 유한율 조사가 유일했다. 여기에는 영국인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23%라고 나와 있었다. 이 수치를 평생 유병률로 추정한다면 당연히 23%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터였다. 아울러 진과 호드는 연구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정신질환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조사 연구에도 DSM 리스트에 올라있는 남성 발기장애와 니코틴 의존도와 같은 질병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0년에 실시된 한 연구는注意력 결핍과 및 과잉행동 장애를 질병 항목에 추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진과 호들은 4명 중에 1명이라는 비율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증거에 입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즉, 이 비율은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우리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또한 안겨준다. 하지만 국가별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그 수치가 대략 절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정신 이상의 경계지대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신적인 정상과 비정상의 정의가 의학적 및 사회적으로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정상성이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사람의 정신이 전적으로 온전하다고 가정했다. 정상성이란 협소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질법으로 관습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희대를 보이는 소녀에게 결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주부에게는 청소나 육아 등의 가사노동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것 같은 오늘날의 우리라면 감정과 행위의 화학적 혹은 신기하적인 모델을 따를 것이다. 그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인 기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약물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를 견디게 해주거나 지탱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물의 정신질환 경험에 대한 협소한 해석의 틀 속에 우리를 가둘 수도 있다. 1967년에 미시간 대학 병원이 정상적인 정신을 정의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일관된 정상성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신과 수련이 집단과 전병 진단을 받은 환자 집단,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수련이들은 화가 나지만은 완전히 잊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화를 내고 사비를 던질 것이다. 에서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비록 표본 크기는 매우 작았지만은 연구자들은 이 편차로부터 유의미한 특징들을 발견했다. 달리 말해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이 정상적이냐에 대해서 매우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 집단은 수련이 집단보다도 더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응답은 척도보다도 중간에 위치한 대답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련의 종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없었던 데 반해 환자 중에는 10%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환자들의 32%가 척도성의 중간 응답에 그렇다고 한 것에 비해 수련이들은 8%만에 이렇다고 대답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전염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정상적인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덜 구애해 받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신병원 환자들이 정상성의 정의로부터 얻거나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이들의 반응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상성 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돼서 공산이 크다. 정신병원 생활과 관련된 10년 전 연구가 지적하듯이 정상 개념, 즉 환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함축적인 약속이야말로 환자가 병원에서 보이는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상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좀 더 빨리 퇴원할 수 있겠다. 제재 대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고된 치료를 받거나 병원 내 특전들을 박탈당할 수 있겠다 등. 이처럼 고도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정상성 개념은 오늘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개의 경우 정상적인 개념과 문화적인 차이가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시간 대학 병원의 조사 연구가 보여주듯이 정상행동의 정의는 환자보다는 그들을 지휘하는 고수익 전문직 의사들의 생활 방식과 경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말 여성의 적절한 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된 가정들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남성 정신과 의사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상위 정신과 의사들도 정상성 개념에 자신들만의 가정과 편견을 투영한다. 내게는 승용차와 신용카드,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있지만 남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만극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마트로 장 보러 가는 것은 쉬워 보인다. 정상성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특정 생활 방식에 기반하는 경향이었다. 그 경우에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상성 개념에 부합하기란 특히나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질병의 징후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상성 개념은 연령과 젠더, 계급, 인종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다. 나는 20대 초반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 어느 밤 친구들과 술집에 갔을 때 분노가 폭발해서 위기 상황에 닥쳤다. 결국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 전에 내 남자친구와 룸메이트가 술집 현관에서 대판 싸우는 바람에 그 근처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피범벅이었다. 경찰은 내 발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요? 이스터 런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데다. 상처를 입은 채 불안에 들고 있기까지 하니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마침내 내가 자해한 것이라고 간신히 말하자 경찰은 설집을 떠났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의 흑인 남성이어서도 상황이 같았을까? 경찰이 흑인 남성을 나와 똑같이 대하거나 나처럼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불안해한다고 생각했을까?
2010년도 카운티 센서스에 따르면 영국의 국영의료병원과 민간병원 238곳의 정신질환 입원 환자 비율을 살펴볼 때 흑인의 평균보다도 2에서 6배 높았다. 이런 데에 아프리카계 흑인과 카브리계 후손의 입원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인데 이들의 경우에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강제 입원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결과를 보고 정신의학이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논증을 벌였다. 한 의사는 경찰과 법원이 그 많은 사람을 각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병원에 넘겨주는 셈이니 결국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초에 경찰이 그들을 체포한 것 자체가 당국의 흑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당국의 특정 사람들을 종종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목격해온 이러한 불평등은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및 의학, 법률 및 치안유지, 심리학 역사 전반에 깊이 새겨져 있다. 사회가 인종차별적인 상황에서 정신의학이 어떻게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문제이다.